새로운 시각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오늘의 주인공, 미술사학자 전영백 교수입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 세잔의 작품을 철학자의 시각으로 분석한 저술과 동시대 미술을 이끌어가는 문제적 작가를 해부한 책으로 주목받은 그가 최근 현대미술의 거장과 사조를 탄생시킨 전시에 집중했습니다. 충격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첫 전시의 역사를 통해 미술사를 되짚어본 책. 오늘 만나볼 신간,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미술사학자 전영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이란 책을 발표하셨는데 이 책은 먼저 20세기 초 야수주의와 입체주의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야수주의의 이름이 알려진 첫 전시가 바로 살롱 도튼전이라고요. 왕립 국가에서 이제 주관하는 관전이었던 살롱에 대해서 대항해서 좀 더 현대적인 전시를 이루어 보고자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전시가 이 살롱 도톤하고 앙데빵당 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데에 그 두 전시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데 그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새로운 그 시대적인 요구를 담는 그런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전시들이죠. 현대로 이제 진입하는 이 시기에 전위적이었던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옛날의 체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걸 발표했던 것이 앙데빵당이라든지 아니면 살롱 도톤이었던 것이죠. 그 반응이 진짜 궁금해요. 평단의 반응, 관람객의 반응 갈렸나요? 같았나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평단과 대중이 비슷하게 예컨대 마티스 작품을 보고 너무 미숙하게 그린 도저히 어떤 미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거칠고 조야하다 그런 비평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소수의 정말 감시관을 가졌던 그런 콜렉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평론가이자 문학가였었던 거죠. 마티스의 작품 중에서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여성의 초상, 자신의 아내의 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상을 보고 막 다들 막 이거는 그림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할 때에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 작품을 샀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매한 최초의 작품이 바로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소수의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입체주의를 선보였던 전시가 앙데팡당 전인데요. 이 전시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체주의가 처음 이제 그 말이 생긴 게 언제였냐면 브라크의 작품이 전시에 나오면서였는데요. 그 브라크가 살롱 도톤 1908년이죠. 그때 이제 처음 전시를 했을 때 이 그림이 너무 큐브 같다. 그러니까 입방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림 같다 하면서 굉장히 조롱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사실은 이제 입체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 큐비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은 1911년에 살롱 대 앙데빵당전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은 피카소하고 브라크를 더 어떤 그 큐비즘의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1911년에 집단적으로 전시를 했던 살롱 큐비스트들 메챈제랄지 레제 또 뭐 들로네 뭐 이런 작가들이 더 알려져 있었어요. 20세기 초 이 전반에 개인 화상들이 이제 부상하면서 피카소하고 브라크는 그 살롱 도톤이니 또 살롱 앙데빵당 이런 것들하고 거리를 두고 개인 화상들한테 출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상들이 크게 되고 점점 이들이 이제 현대미술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 피카소하고 브라크가 이 집단 운동을 했던 큐비스트 살롱전에 나왔던 작가들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림도 잘 그렸지만 전략도 잘 짰군요. 그랬던 거죠. 네. 작가들이 이렇게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초현실주의가
결성된 거는 1920년대, 24년에 이제 파리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제일 파격적인 알려진 전시는 1938년에 파리에서 있었던 초현실주의 국제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그 공간 구성 같은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운데 홀이 있는데 그 천정에 석탄 자루를 1,200개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네. 또 달리가 주로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어떤 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침대하고 연못이 같이 있는 그런 설치를 해놓고 그 앞에서 시를 막 낭독하고 약간 이제 난장판이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 흥분감이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약간 뭐랄까 무대극 같은 그런 설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로비 메인 로비에는 달리의 작품이 설치돼 있었는데 네. 정말 초현실주의적이죠. 비 오는 택시라는 작품입니다. 네. 택시를 이제 갖다 놓고 그 안에 마네킹이 두 개가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마네킹은 상어 머리를 갖다 씌워 놓고요. 그리고 뒤에 앉은 마네킹에는 달팽이를 막 수십 마리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얹어놔가지고 머리를 막 헝클어뜨린 그런 설치를 해놓고요. 정말 희한한 그런 작품을 설치를 해놓은 것이죠.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런 전시들이 있었나요? 33년에 나치가 이제 집권을 하고 네. 1937년에 퇴폐미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열게 되죠. 작품 숫자는요 17,000점이 전시가 됐어요. 작가는 112명. 근데 거기엔 누가 있냐면 네. 세잔, 반고흐, 또 고갱, 또 마티스, 피카소, 와. 그리고 칸딘스키, 그리고 모든 표현주의자 에밀 놀데를 비롯해서 소위 모던 아티스트들 거의 대부분이 전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전시를 열 때 이것은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건데 이 전시는 나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나쁜 작품들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전시를 연 것입니다. 이 전시를 연 다음에 4,000점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마티스, 세잔 이런 게 막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점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끔찍한 폭력적인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전시를 연 것이죠. 작가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떠나고 수가 싶었을 없죠. 것 같아요. 어디로든. 그럼요. 네. 이거는 정말 당시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모던 아티스트들이 영미권으로 도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나치즘을 피해서 온 많은 작가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듀샹, 브루똥, 칸딘스키, 초현실주의, 다다, 그리고 추상미술의 대가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뉴욕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유럽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미술을 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온 많은 이 모던 아트의 이 정말 엑기스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시로 많이 그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왜 구겐하임 뮤지엄, 네. 또 휘트니 뮤지엄,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유럽의 미술을 미국에 소개한 첫 전시는 바로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1913년의 아모리쇼였습니다. 아머리, 그러니까 무기란 뜻인데요. 무기 저장고에서 맨하탄의 렉싱턴가에 있는 아모리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진 쇼였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작가들은 사실적인 작품, 재현적인 작품들,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작품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네. 아모리 쇼에서 세잔을 보고 그리고 피카소, 마티스, 그리고 듀샹 이런 막 엄청나게 파격적인 현대 미술의 고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은 완전히 충격과 비판, 비난 그리고 조롱이었습니다.
거의 분노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세계를 마주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른 시기죠. 1913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듀샹을 잘 아시잖아요. 이 아모리 쇼에 나온 작품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인이 됩니다. 악명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아주 특히 이제 그의 작품 중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회화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작품이 아니다. 이런 장난이 없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 작품을 아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점차 유럽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다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교육을 이제 스스로 받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전시로 나온 게 바로 구겐하임이 만든 금세기 미술전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1942년인데요. 다솜 아나운서 구겐하임 아시죠? 네네. 네, 패기 구겐하임이 참 중요합니다. 자본가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 작가들이 뉴욕으로 오는 것을 도와줬어요. 작품을 매일매일 한 점씩 사는 거예요. 그 위험한 전시에.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이삿짐에다 막 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그거를 뉴욕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된 컬렉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구겐하임이 1942년에 금세기 미술전이라는 굉장히 정말 창의적인 그런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럼 그 전시를 중심으로 네. 미국이 좀 세계 미술의 주도권을 가져왔을까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우리가 모마라고 부르는 네네. 거기에 이제 초대 관장인 알프레드 바가 미국 미술을 유럽에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엄청난 전시를 꾸미게 됩니다. 네, 그 전시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름이 New American Painting, 새로운 미국 회화전이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순회전을 하는데 8개의 유럽 도시들을 돌면서 미국 미술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으로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제 벌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잭슨 폴록이랄지 그죠? 뭐 바덴 뉴만 이런 소위 그러니까 뉴욕 화파라고 하는 그 추상 표현주의라는 그 이즘의 대가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아방가르드 추상 미술을 스케일하고 접목시켜서 미국화된 그런 추상 회화를 유럽에 가서 이제 전격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미국이 뉴욕이 이제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부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모더니즘에 반하는 운동, 포스트 모던 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트 모던 아트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작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 바넷 뉴만 이런 작품을 보면요. 뭐 큰 거는 뭐 8m, 뭐 9m 막 그런데 그런 엄청난 크기의 작품 안에 아무것도 없이 생면으로만 칠해져 있는 그런 순수 회화입니다. 순수 추상인 것이죠. 거기서는 어떤 삶의 흔적이랄까, 어떤 리얼리티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그 어떤 삶의 역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아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을 작품으로 끌어들인 그런 미술, 이전까지 추구했던 고급 미술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아트의 대표적인 게 팝아트일 텐데요. 그 첫 전시는 어땠나요, 그러면? 팝아트의 최초의 전시는 뉴욕이 아니라 런던이었습니다. 1956년인데요. 제목이 이것이 내일이다. This is Tomorrow라는 전시였어요. 리차드 해밀턴의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뭐 이런 긴 제목의 잘 알려진 팝아트 회화가 처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근육질의 남녀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유행하던 기계 제품들 또 캔, 깡통 이런 그 일상적인 생활용품들이나 어떤 분위기 속에 콜라주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전에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키치, 저급한 그런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뉴욕 스쿨 모더니즘에서 추구했던 그 너무나 그 고결한 이상적인 미술, 네. 승화된 미술, 시각적인 미술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 사회에 비해서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 사회, 또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그런 팝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앤디 워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현대미술의 최신 사조로 개념 미술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이 개념 미술은 또 뭔가요? 말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개념 자체가 아이디어 자체가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듀샹이 그 옛날에 1910년대에 네. 레디메이드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네. 그걸 자기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게 작품이다라고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최근 작품 중에서는 예컨대 도리스 살세도라는 작가가 테이트 모던 그 뮤지엄의 바닥을 금을 냈어요. 그 바닥이 마치 지진처럼 막 무너질 것처럼 금을 막 여러 군데 내게 한 그 작품 사실은 개념 미술인 거죠. 그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그 분열과 간극이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분리시키고 차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작품의 이제 컨셉으로서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사실 현대미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나의 취향을 찾아가면서 접근하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미술은 즐기셔야 해요. 네, 이거는 꼭 뭐 이래야 된다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흐름이랄지 꼭 아셔야 될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수용을 하시고 네, 작품들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특징을 작품에서 직접 느끼시면은요,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미술의 어떤 배움이랄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현대미술사도 배우고 또 전시를 지금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는 2014년 5월 출발한 고전의 유혹부터 2017년 책 읽는 풍경, 현재 책으로 걷다 산책까지 저자와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사색과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MC를 맡아서 가슴 설레며 이 자리에 섰던 것이 벌써 8개월이 되었네요. 그 소중한 인연을 접고 제가 문화사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지만 문화사색의 지원군이자 애청자로 영원히 남을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변함없이 문화사색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